집주인 입장에서도 굳이 전세를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세나 전세는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거고 또 월세도 이제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하니까 전세 월세는 당연히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전세 물건은 굉장히 그러면 이제 귀해지게 되는 거죠.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결국에는 월세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아주 빠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행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월세 가격은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다. 최진권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집을 사는 분들, 뭐 집을 팔아야 되는 분들,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전월세 살고 계신 분들이 제일 마음이 좀 조급한 것 네. 같은 게 이게 또 학습 효과라고 해서 또 이제 대선이면 네. 또 이제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될지 또 과거 데이터들 막 보잖아요. 네, 네. 그런 영상들도 많고 그러면 지금 뭐 공급도 부족하다 그러고 네. 지금 뭐 가격 상승 네. 뭐 이런 요인들이 많다고 네. 하니 막 마음이 또 조급하고 대선은 좀 지켜보고 사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복잡한 마음이실 것 같은데 네. 우선 매수 시기로 보면은 네. 대선 전 그리고 대선 이후 네, 네. 뭐가 더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고 보죠.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약간 긴가민가 할 때나 아니면 네. 이제 불확실성이 많을 때 이제 선뜻 매수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매물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창 부동산이 호황이거나 좋을 때 부동산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에서 신경도 안 써요. 네. 그냥 전화번호 적어놓고 가라고 그러지 집도 안 보여줍니다. 네. 네. 그러니까 좋은 매물을 내가 선택할 수가 없고 그냥 또 갔다가 또 다음날 가면 가격이 또 500만, 1000만 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사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고 지금 같은 시기에 이제 아시다시피 임장 활동을 해보시면 부동산에서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많이 이게 매수세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제 다만 내가 이제 사는 지역이 고평가가 됐냐 저평가가 됐냐 요거는 좀 따질 줄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정고점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단지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교통 호재가 있거나 또 재건축될 여지가 있거나 또 이제 입지가 좋아질 그런 있는 지역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사는 게 맞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여기는 좀 안 좋아진 지역이나 아니면 인구가 계속 순유출이 되는 지역이거나 뭐 이런 지역들은 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좀 따져봐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살만한 지역이 앞으로 오를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지역인지 아니면 떨어질 지역이 있는지 요거를 좀 가늠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초보자들이 이거 가늠하기가 사실 어렵긴 하죠.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그럼 대선 이후에는 좀 매수세가 지금보다 늘 거로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 탄핵 되고 나서 좀 소비 심리나 이런 것도 좀 약간 좀 회복이 됐고 실제로 거리를 나가다 보면은 탄핵 전에는 사실은 그 가게나 상점들이 그렇게 장사가 많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탄핵이 되고 나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니까 가게나 장사들도 조금씩 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큰 거보다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거래나 이런 거는 조금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뭐 전세 월세도 상승한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하죠. 특히나 지금 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뭐 임대차 뭐 10년 갱신이라든가 뭐 무한 갱신은 설마 뭐 하진 않겠지만 이제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하면은 아무래도 전세나 월세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다 지금 전세에서 다 월세화하는 거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굳이 전세를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세나 전세는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거고 또 월세도 이제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하니까 전세 월세는 당연히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살짝 뭐 오를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이번에 전세를 한 번 더 살면 뭐 4년 정도니까 네. 그러면 27년, 9년, 뭐 29년까지도 살 수도 있잖아요. 단순 네. 계산하면. 네. 그러면 29년까지 길게 보면은 집값이 뭐 올라갔다 다시 좀 이렇게 내려갈 여지. 뭐 이렇게 보고 그냥 전세 살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여지는 좀 게 위험하다. 왜냐하면 2025년부터 4년은 그러니까 그게 뭐 3년 후 4년을 예측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긴 해요. 네. 어렵긴 한데 제가 항상 저도 이제 투자를 2004년도부터 오래 하다 보니까 항상 느끼는 게 내 집 마련 시기는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맘 먹었을 때 그냥 돈 여유가 있을 때 여유에 맞게 사는 게 그게 가장 올바른 해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가 지금 본 집이 6억이었는데 이제 1년 후에 가봤던 6억 5천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본전 생각이 나니까
못 사는 거예요. 6억 5천. 그러고 나서 더 떨어지겠지. 그래서 1년 있다 갔더니 그 집이 7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더 사겠습니까? 못 사요, 결국. 그렇게 네. 해서 무주택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전 생각. 옛날에 처음 봤을 때 그 집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비싸게. 그래서 이제 못 사는 경우가 많대. 그래서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산 가치가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아까 그 공공임대 관련해서 민주당 정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공공분양 얘기, 그 공공임대 많이 얘기할 건데 그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도 임대 네. 아파트랑 시프트 있지 않습니까? 시프트랑 마곡 그 분양가가 1억 차이밖에 안 났었어요. 그러니까 분양가 34평 아파트가 4억 3천이고 시프트가 3억이었대. 그러니까 1억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그때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시프트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나는 그 분양을 왜냐면 미분양이었으니까 선택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 그게 지금 18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14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때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자산의 가치가 14억이나 벌어진 거예요. 1억에서.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염두에서 내 집 마련은 빨리 하신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뭐 단기적으로 하락의 요인은 뭐 잘 없을까요? 단기적으로 아니 물론 네. 있죠. 그러니까 아까 이게- 말한 어떤 뭐 관세. 네네. 왜냐면 요즘에 네.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은데 또 누가 집을 사냐. 뭐 사줄 사람 다 샀다. 이런 네. 또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줄 사람이 다 사줬다는 얘기는 진짜 좀 잘 모르셔서 하시는 얘기인 것 같긴 게 사실 인구가 지금 당장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네. 자녀들도 어쨌든 집을 사야 될 나이가 되면은 집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또 그때까지 우리가 또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저도 자녀가 둘이고 부모님도 2명이면은 네. 최소 2채는 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최소가.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대 수가 분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사줄 사람이 없다 이거는 또 아니고 지금 어쨌든 학생들이 인구가 줄고 있는 건 맞는데 이 인구가 지금 당장 막 갑자기 팍팍 주는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된다 하더라도 집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녀들도 네.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만큼 또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수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젊은 친구분들 중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게 월급만 받는 게 아니라 요즘은 스탁옵션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기 때문에 젊은 부자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주변에 돈 많으신 분들이 없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돈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수요는 뭐 탄탄히 있고 그럴수록 요새는 더 좋은 데로 많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뭐 강남이나 이런 집값도 계속 오르는 이유가 수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뭐 모든 집값이 다 오르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가고 싶고 이사 가려는 그 좋은 집들은 수요가 계속 몰리는 그렇죠. 거니까 맞습니다. 뭐 이거를 뭐 어차피 집값 안 올라간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살고 싶은 동네는 오를 확률이 있으니 그렇죠. 미리 사는 것이 낫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반대로 지금 다주택자는 네. 아까 대표님도 좀 정리하고 계시다고 네. 했는데 여전히 좀 정리를 계속 해야 되는 분위기로 봐야겠죠. 그렇죠. 저도 이제 지금 정리하고 있고 제가 아까 이제 공시가격 2억 이하는 이제 제가 이제 다주택자로 할 수 있는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공시가격 2억이니까 1억이니까. 왜냐면 취득세가 저는 이제 12% 13%다 그 13.2%다 보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정리하는 것도 어쨌든 저는 다 수익 구간이거든요. 예전부터 샀던 거라. 네. 그러니까 양도세 내더라도 수익이 나는 거고 만약에 제가 또 투자를 하고 싶으면 그런 또 기회를 잡아서 투자를 할 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취득세 완화됐다고 하고 지방도 좀 오를 여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보는 거고. 그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그 또 과도한 이제 보유세라든가 이런 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또 미래를 위해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수익이 난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이것도 왜 필요하냐면 1년에 2채 이상 팔면은 이게 양도세가 합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다주택자들은 1년에 한 채씩은 팔아야지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팔아 놓는 거죠. 왜냐면은 한꺼번에 서너세를 팔다 보면 합산돼서 사실 남는 게 크게 남을 수가 있으니 미리미리 팔아서 양도세 절감도 하고 이제 세테크 하는 거죠. 세테크.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정리해 가는 걸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주택자분들 중에 네. 보유세나 이런 것들이 과거처럼 한번 또 급등하거나 막 네. 소급 적용될까봐 겁나서 안 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거를 추천하는지 네네. 아니면 다주택자여도 뭐 기회 봐서 뭐 좀 늘릴 수도 있는지 이거에 대한 좀 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그 좋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최종 주택을 아직 마련을 못했다. 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작게 투자하는 것들이 권리적거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제때 팔려서 더 좋은 데로 가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대치동에 있다가 뭐 압구정동 가고 싶은데 내가 이거를 한 채 두 채 사놓은 것 때문에 이게 안 팔려서 근데 그렇다고 양도세를 뭐 중과라든가 양도세를 맞고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 안 팔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투자 다주택으로 가는 거는 맞지 않다. 근데 다만 이미 다주택자이고 내가 들어가 살 집도 나는 마련했고 난 더 이상 이제 옮기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런 분들은 뭐 어차피 비과세는 안 받을 거니까 일반세율로 팔 수 있는 것들은 뭐 사고 파는 거는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뭐 저도 최근에 이제 뭐 아파트를 팔았지만 그것도 뭐 수익이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고 네. 파는 게 수익이 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양도세 내더라도 뭐 그렇게 해서 뭐 자산을 불리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오케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다만 또 내가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뭐 상급지로 가려고 하면은 이제 2주택까지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3주택 하게 되면은 양도세 비과세를 못 받으니 이런 분들도 이거는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잘 생각을 해보셔서 내가 갖고 있는 내 포지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전략을 다르게 좀 구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확실한 물건을 사놓으면 네. 뭐 다주택을 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아직 그 애매하시다면은 뭐 2주택 정도까지. 네네, 그렇죠. 네, 네. 1, 2주택 정도만 하는 게 아직은 좀 그래도 유리한 그렇죠. 구간인 것 같다. 그렇죠. 아까 그 뭐 김포도 정리하고 네. 뭐 오피스텔도 정리하셨다는데 네네. 네. 사실 요즘에 집이 안 팔려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러면 혹시 뭐 파실 때 어떤 뭐 비결 뭘 하신 게 있나요? 무조건 싸게 파면 돼요. 싸게 그냥 다른 데보다 확실하게 진짜 싸게. 확실하게 싸게. 그러니까 살 사람도 메리트를 갖게끔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거의 최저가더라고요. 네. 판 게 팔고 그 둘 다 이제 전세가 껴있는 상태로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전세가 껴있는 상태로 팔면 이제 실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고 심지어 그 가격에서도 500을 깎자고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해서 그냥 어찌 보면 빨리 소유권을 그냥 던지고 그렇죠. 싶었네요. 예, 예. 예, 그럼에도 어쨌든 제가 산 금액보다는 뭐, 남긴 올랐으니까, 남았으니까. 예, 올랐으니까 아. 그냥 뭐 기쁘게 뭐 파는 거죠. 기쁘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집이 안 팔려요 해서 보면은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가격이 싸지가 않아요. 네, 맞아. 네, 전 실거래가 네. 정도로 내놓는다. 네. 그러면 또 안 팔리니까. 안 팔리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 살 사람이 먹을 게 남겨둬야 된다는 그 마인드로 해주시면 된다. 네. 그러면 그러면 안 팔리지 않는다. 만약에 내가 샀는데 이미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네. 손해 본 상태인데 네. 네. 여기서 또 더 깎아서 팔라니까 그쵸. 이거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쵸.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이거를 팔고 다른 걸 샀을 때 이득이 어느 정도를 대충 예상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팔았는데 딴 걸 샀는데 이게 1, 2천이 문제가 아니라 한 5천, 1억도 갈 수 있겠다.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1, 2천 파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1, 2천, 3, 4천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명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점수화하는 게 중요한데 점수. 그러니까 내가 팔고자 하는 게 만약 60점인데 내가 사고자 하는 게 85점이다. 그러면은 점수화 시킬서 이게 평가가 된다면 네. 당연히 팔고 사는 게 맞겠죠. 이거 손해 보더라도 이거 결론적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손해가 아닌 거죠. 네. 근데 당장 내가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얘를 계속 집착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할 게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결국에는 가격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 예를 들자면 저도 이제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게 2008년도 9년도에 이제 반포 레미안을 사고 싶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미분양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제가 그 아파트를 하나 계약금을 넣은 게 있어서 다른데 근데 반포 레미안을 사려면 그 계약금을 포기를 해야 됐었던 거예요. 네. 한 1억 정도를.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걸 포기하고 반포 레미안 사는 게 맞았죠. 근데 이제 저도 못했던 거예요, 그거를. 너무 아까우니까. 아까우니까. 네. 그리고 와이프도 반대하고. 네. 근데 돌이켜 보니까 그거 8천 정도, 8천에서 1억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를 그냥 포기했었어야 돼, 사실은. 네.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저 나이도 어렸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았죠. 근데 그 8천이 나중에는 뭐 20억 정도의 가치가 바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한번 그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사실 팔리기가 쉽지 않고 그렇죠. 결국에 매수자의 마음으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매수자가 이 가격으로 왜 사냐? 그렇지. 아,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안 살 것 같은데 하면 더 깎아라. 가격이 그렇죠. 최고다. 가격이 최고입니다. 근데 사실 그 맞는 말이잖아요. 네네. 계속 깎으면 누가 사? 그렇죠. 아니면 중개사가 사요. 맞습니다. 그분이 사요. 맞습니다. 너무 네. 싸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결국에 좀 손해를 보더라도 네.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라. 네. 신혼부부들한테는 네. 뭐라고 좀 추천하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 현금 1억 정도 있는 분들 제일 많은데. 아, 신혼부부. 1억이요? 네. 그러니까 1억으로 하실 그 서울 수도권은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전략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1억으로 그냥 수도권도 힘들어요 요새는.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으로 가시는 경우나 네. 약간 그래도 충청북도도 사실은 충청북도나 남도도 SRT 타면 사실 수도권에서 멀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지역들도 지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지역을 약간 준수도권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이런 거를 차라리 혼인 전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활용해서 두 채를 사는 거예요. 5천씩 만약에 하게 되면.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이게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네. 혼인을 하고 나서 10년 이내 팔면은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네.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니까 결혼 전 각각 한 채씩 갖고 있다가, 그러면 요거 한 채씩 갖고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 10년 이내 팔면 비과세. 나머지 하나도 비과세니까 이 두 개를 처분해서 그리고 그동안 모은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돈을 합쳐서 원하는 지역에 입성하는 전략. 요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돈이 만약에 더 있다면 요거를 좀 더 확장해서 보시면 그 한 채씩 사서 또 1년 있다가 한 채씩 개인이니까 이게 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되는 거예요. 각각. 네. 그러면 어차피 두 채 개인이니까 두 채 세대가로 안 묶였으니까 혼인 전이니까 총 네 채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과세로 하나 팔고 나머지 두 채가 있는 상황에서 혼인 신고를 하면은 마찬가지로 네 채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 채가 아닌 거죠. 결국은 1주택이니까. 네. 그러니까 네 채인데 그 혼인 전으로 각각 두 채씩 사면 네 채지만 한 채씩만 보유하게끔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세금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한 전략이 될 수도 있다. 대부분 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은 전세가가 되게 높은 거 사야겠네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게, 그 2020년도, 2021년도 옥정 신도시지 않습니까? 옥정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옥정이 분양가가 3억 7천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입주할 때쯤 되니까 감정가가 5억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전세는 2억밖에 안 되니까 2억에서 2억. 그러면은 네. 전세 끼고 사면 내 돈이 1억 7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감정가가 5억이 나오니까 대출이 되지 대출을 않습니까? 받아서. 그럼 70%면 대출이면 1주택자 70%면 33억 5천이 대출이 나온 거예요. 네. 거기에 3천에 100 월세. 그러면 3억 8천이 돈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 돈이 아예 안 들어갔어요, 실제로. 오히려 1,000만 원 받은 거예요. 월세를 맞춰서. 그렇죠. 네. 1,000만 원. 근데 그런 집들이 지금 다 4억 7천 5억 한단 말이죠, 지금. 네. 그러면은 내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1억을 번 거예요. 돈 없으신 분들은 이런 전략도 유효하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조건 이제 전세가만 비율만 보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 놓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사실 뭐 실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월세를 줘버리면은 요즘에 또 대출 잘해주는 잘해주는 것도 거 많으니까. 네, 그렇죠. 특히 한 채면.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레버리지를 좀 쓰는 것도 뭐 어차피 그러니까 소득이 좀 괜찮으시면 그렇죠. 소득이 있으면 이제 그렇죠. 모아서 갚으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청약 기대하는 거는 좀 안 좋은 거라고 봐야 될까요? 청약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청약을 내가 선택을 한다고 오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청약은 내가 선택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게시를 되고. 받는 거, 게시를 받고 이렇게 그렇죠. 하는 느낌인 거죠. 그냥 네. 추첨 당하는 거죠. 그렇죠. 추첨 네. 당하는 거기 네. 때문에 그냥 많이 늘수록 유리한 거예요. 많이.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쟁률이 10대 1이라는 거는 확률적으로 내가 10번을 넣으면 한 번은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것저것 고민하지 마시고 넣으면 된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당첨되면 어떻게 하냐. 당첨이 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재당첨 제한이 없는 지역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첨이 되더라도 내가 계약을 할지 말지는 또 그 다음에 결정하면 돼요. 네. 그러면 계약을 안 하면 이거 통장 날아가는 거 아니냐? 날아가는 게 맞는데 어차피 투자형 통장을 새로 만들면 1년마다 그 1순위가 되는 데도 있어요. 지역에 따라 2년, 서울은 2년이지만 수도권에 1년마다 1순위가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1년만 기다리시면 돼요. 어차피 재당첨 제한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지역들만 노려도 괜찮다. 그래서 일단은 당첨이 돼서 경쟁률 보고 결정하셔도 된다, 계약을. 그러니까 경쟁률을 예를 들어서 뭐 50대, 30대인데 당첨이 됐어. 네. 그러면 해야죠. 근데 이제 경쟁률이 뭐 이제 0.98대 미달이다. 그러면은 안 해도 된다. 근데 이제 근데 이거를 매번 또 하기가 힘들면, 그러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단지를 좀 고르는 안목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미달이 안 날 지역들은 내가 좀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건데, 어쨌든 전략적으로 청약을 노리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요거는 지금 그 젊은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네. 가점 별로 안 나오는 그렇죠. 사람들. 네. 이거 그렇죠. 청약 통장 날라가든 그렇죠. 안 날라가든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가점 높으신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한 번에 네. 이제 또 강남 입성 하시거나 뭐 가능하신 분들은. 근데 저도 여러분을 만나도 가점이 높은데 돈이 없거나 맞아요. 돈이 있는데 가점이 낮거나 맞아요. 대부분 맞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맞아요. 진짜 돈이 많은데 가점도 높아서
로또 청약을 딱 당첨되는 분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네. 항상 이게 부족하죠. 이게 부족하면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주택으로 사실 큰 자산을 만든다는 게 어렵죠. 이게 또 쉽지 않은 또 나라기도 해서 맞아요. 정말 뭐 투자 잘하시는 분들, 맞아요. 고소득자분들 아니면 이게 또 쉽지는 않더라고요. 청약 물량 자체가 또 적지 않을까요? 지금 앞으로 공급도 부족하고 하면. 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분양가도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분양 가격도 계속 이제 많이 오를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도 뭐 이제는 기본이 3, 4평, 9평이 한 7억에서 8억 정도는 다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예전에는 그래도 분양가가 한 5, 6억대도 많이 있었거든요. 5억대도 3, 4억 예전에는 3, 4억대도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힘들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뭐 7, 8억 물론 이제 3기 신도시나 이런 데는 좀 더 낮아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만약에 예우 자금이 많지 않으시고 청약을 노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3기 신도시라든가 또 정부에서 또 뭐 지금 뭐 오늘 뉴스 보니까 뭐 4기 신도시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네. 대표 공약에 뭐 그런 쪽으로 좀 약간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가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역 우선이다 보니까 그런데 가려면 이제 그 지역으로 먼저 좀 이전을 하시거나 이런 전략들을 좀 펼쳐야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또 공시가 5억 이하의 빌라 뭐 이런 네. 것들은 또 약간 그 주택 수를 안 쳐준다 해서 네. 뭐 재개발 같은 거 사셔가지고 뭐 이제 보유하면서 뭐 청약을 노리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그 좀 젊은 분들이 네. 저렴한 빌라, 네. 뭐 재개발 이런 거 사놓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진짜 좀 심각한 게 이게 주택세 안 친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 양도세나 취득세도 주택세 안 들어가는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청약 시에만 주택세 안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청약에 무주택자 네. 취급. 근데 사람들은 이게 양도세나 취득세도 주택세 들어가는 걸 모르시는. 그러니까 이거 정책 위반자들이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기사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되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상담해 보면 잘 네. 모르셔가지고 그냥 덥석 샀군요. 그렇죠. 1주택자인데. 그렇죠. 근데 나중에 양도세를 하려고 했더니 이것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것 때문에 취득세도 중과가 되는 거니까 이도저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약 시에만 무주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요새 뭐 재개발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빌라를 사서 뭐 오르는 분도 종종 봤어요. 저도 네. 의외로 많지는 않은데 근데 아시다시피 일반인들이 이 빌라에서 돈을 벌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쉽지 않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파트는 네이버나 호갱노나 보면 가격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빌라는 진짜 천지의 차이예요. 그 가격을. 네. 그래서 가격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좀 덤탱이를 맞기가 쉬운 거예요. 빌라들은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또 이제 개발 계획이 있어도 또 무산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 빌라는 안 하시는 게 맞고 그냥 무주택으로 있을 거면 그냥 무주택으로 있거나 근데 무주택으로 장기간 있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씩 불려서 키워가는 전략이 좀 맞지 않겠냐. 돈이 없으면 지방부터 올라오시면 된다. 네. 지방 수도권 서울로.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지방에 뭐 한 3억, 3억 5천 이런 것들도 분명히 기회가 있으니까 당연하죠. 그거랑 이제 대출 받는 거, 네네. 그다음에 일시적 2주택, 네네. 뭐 이제 혼인 이런 그렇죠, 것들로 그렇죠. 하면은 예, 예. 좀 어느 정도 자산이 좀 불어나는 나올 거죠. 수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해 네. 주신 것 같습니다. 고준석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좀 전세나 월세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월세 쪽에서도 좀 상승 전망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뭐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매매가가 상승하면 전세값도 이제 상승하는 걸로 이게 네. 40년 그 통계로서도 입증이 되는 거고 매매가 상승하면은 전세도 우상향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세값이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럼 월세는 떨어지느냐? 월세도 같이 비례해서 가더라. 그래서 네. 월세 가격도 같이 우상향할 거다. 전반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전월세 시장도 우상향 방향을 가리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네. 과거에는 그 전세랑 또 매매가 좀 약간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전세 대출이 같이 이제 많이 받으시면서 금리랑도 전세가 많이 연동되는 모습도 좀 보이는데 금리 인하가 전세 시장에도 좀 자극을 주겠죠. 분명히 있죠. 지금 우리 뭐 주택임대차보법을 보면은 전세 월세 전환 비율이 네. 기준금리 플러스 2%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2.75니까 네. 4.75가 월세 전환 비율이란 말이죠. 네. 예,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을 이거보다 싸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주거 비용이 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세를 내 돈 가지고 들어가서 전셋집을 구해서 들어갈 거냐, 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를 살 거냐, 이제 이거와 나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 돈으로 월세를 살 거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 거냐 이거거든요. 네. 이건데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산다라고 했을 때는 금리 비교를 해봐야 된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월세 전환 비율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게 이익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주거 비용이 더 나간다. 그런데 이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더 높다라고 하면은 월세 사는 게 낫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판단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준금리도 만약에 내려가고 하면 전세가 점점 더 유리해지는 구간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갈 수도 있죠. 예, 네. 전세가 유리해지는 구간으로 가고 월세 그러면은 금리로 인해서 정말 그 전세자금 대출 비용이 확실하게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전세 가격은 이게 이제 전세로 많이 몰려 들어가니까 네. 그럼 전세 가격이 떨어질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예, 전세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네네. 전세 수요가 몰리면은 오히려 전세 가격은 떨어지지는 않고 유지 또는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되려면은 집주인들도 월세 주는 거에서 전세를 많이 주기 시작하면은 이제 수요가 좀 상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요즘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월세 계약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서울 쪽은 뭐 거의 아파트 기준으로 50% 넘었더라고요. 월세만. 그러면 집주인들, 임대인들은 지금 약간 월세 선호 현상이 좀 강해 보이는데 요건 왜 그러는지랑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은지 한번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은퇴 가정 비율이 되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은퇴 준비를 따로 제대로 이제 해놓으신 분들도 있으신가면 어느 분들은 2주택으로 이제 본인이 살고 1주택은 전세로 네. 이렇게 이제 돌려놨는데 퇴직금 받아서 이게 이제 은행에 넣는 것보다 이거 반전세로 월세로 돌리는 게 은퇴 생활에 더 여유롭고 금융 이자 소득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비중은 점점 더 월세 선호 현상, 임대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은 점점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전세 매물은 귀해지겠죠. 법에서 정한 월세 전환 비율은 있겠지만 월세 수요가 없으면은 이거 좀 떨어지겠죠. 나는 이게 법에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거 안 받으면 안 놀래가 아니라 그렇죠. 시장 원리에 의해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월세를 선호하는 은퇴 생활자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거고 금리가 떨어지면은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은 더 늘어날 거고 또 월세 물량이 늘어나면 전세 물량은 줄어든다라는 거죠. 네. 수요하고 공급하고 또 비대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 물건은 굉장히 그러면 이제 귀해지게 되는 거죠.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월세 가격이 떨어졌던 것처럼 보이던 게 전세는 지금 올라가니까. 받으면은 이건데 월세도 그거에 환산하면은 이 정도는 받아야 돼. 그렇지만 내가 이거 받을게. 결국에는 월세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전세가를 기준으로 월세를 책정을 역산하니까 네. 그러면은 전세가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은 전세가가 튀니까 월세도 같이 따라갈 수 그렇죠. 있다. 네. 그러면 결국에 이런 문제의 본질은 신축 준공이 많아져서 빈집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이 임차인들도 대안이 생기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올려달라는 대로 안 올려주고 이제 딴 데로 이동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수도권 전체적으로도 내년 내후년도 지금 입주 물량 계속 좀 줄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전월세 시장은 뭐 전세 월세 다 할 거 없이 서울 올라갈 수도권은 수밖에 다 없다. 상승할 수밖에 없고 지방은 뭐 아주 편안합니다. 지방은 뭐 미분양도 있고 네, 하니까. 어디서나 편안하게 전월세 네.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서울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서울 수도권 쪽에서 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막 그렇죠. 여론도 막 이제 들끓고 언론에서도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막 이렇게 될 텐데 예전에 한 3년 전 뭐 더 길게는 한 10년 전쯤에 어떤 뭐 전세 난, 전세 대란 이런 얘기들이 다시 반복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보세요? 이게 지금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47,000호 네. 정도, 내년에 24,000호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급격히 내년에는 뭐 올해보다 더 줄어드니까 이러면은 이게 전세 대란이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고 또 아직까지 지금 전세 사기 여파가 지속되고 있고 네. 또 비아파트 지금 비아파트 선호 현상에서 여기는 이제 뭐 완전히 수요자들이 정말 등을 돌린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으로 지금 들어가지도 않고 있고 아파트 쏠림 현상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공급 물량은 줄어들고 수요자들이 아파트 시장으로 몰려오고 있고 아파트 대체제가 안 나오는 이상은 지금 전월세 시장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폭등할 수밖에 없다.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 대선 시즌이니까 이게 사실 어찌 보면은 더 그 표심에 영향도 많이 주는 거이기도 하고 임차 시장, 임대차 시장을 못 잡으면은 또 막 난리 나잖아요. 뭐 정책적으로 뭐 어떤 방법이 좀 있어 보이십니까? 임대차 시장의 정책적인 정책 공급은 안 되는데. 임차인들이 아. 조금 전세 사기 당하지 않고 조금 살 수 있는 비아파트 시장에서 네. 아파트 시장의 그런 이제 역할을 아파트 시장으로 못 들어오는 진입 못하는 수요자들이 그 시장으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완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게 우선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보증금 떼이지 않는 거잖아요. 네. 예, 보증금을 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다가구 빌라에 선순위 권리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 계약 못하게 법제화시키자. 월세만 계약하게 하자. 또 선순위 권리가 없는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게 하고 그 시세에 캡을 씌우자. 전세는 40%, 50%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하자. 시세가 뭐 60%다 매매가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10%는 월세로 가자. 그래서 이런 법적인 보완 장치가 조금 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사회 초년생들이 안심하고 그 시장에 들어갔는데 맘 놓고 보증금 5천만 원 계약했는데 이게 이제 경매를 당했다. 네. 근데 봤더니 후순이다. 그러면 이제 보증금도 떼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월세 계약으로만 가능하게 이런 조치를 조금 해 놓으면은 무주택 그 임차인들이 마음 놓고 전월세 계약을 하지 않을까. 이런 장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사실 이 비아파트 쪽은 지금 전세 사기 여파가 강한데 그 전세 사기 여파가 강하다는 거를 반대로 해석해 보면은 월세를 들어가면 되는 거긴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막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서울이든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대체제인 비아파트가 어쨌든 여전히 있으니까 이쪽으로 월세로 가야겠다. 임차인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좀 절로 일시적으로 피신할 가능성. 네. 이거는 좀 낮다고 보세요. 일단은 비용이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네. 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져 있는 아파트를 선호한다. 뭐 주차장도 보안성이 있고. 안전한 아파트를 선호한다. 주차장이 편리한. 이제 아파트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10평짜리 아파트에 살래, 20평짜리 빌라에 살래 그러면은 다 10평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할 겁니다. 비용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아파트 선호 현상, 아파트가 주는 그런 편리함,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빌라나 다가구 다세대에서는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이제 발생하는 거거든요. 또 이런 아파트에 한번 살아봤던 사람들은 그쪽 가서 살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네, 네. 차라리 출퇴근을 더 멀리 하더라도 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네. 이 비아파트 쪽은 뭐 뭘 해도 사실 지금은 당장은 쉽진 않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뭐 이래나 저래나 지금 답이 잘 보이진 않네요. 뭔가 가격 안정화라는 거를 하기에는 뭐 금리 인상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은 안 되고 뭐 또. 인위적으로 할 수 네.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공급을 통해서 네. 뭐 그 시장을 조금 더 수요 대비 공급을 좀 충분히 해주는 이런 시장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다 공급은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수요 자체를 좀 밖으로 빼자 해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세종시로 행정도시를 좀 옮기고 하면은 그래도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세종시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세종시 인구가 39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물론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요. 네.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뭐 이 인구 증가 이 속도 가지고서 주택이 뭐 확실하게 뭐 가격이 올라간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세종에 근무하는 일자리가 있어서 네. 뭐 일부 정부 부처가 옮겨가 있지만 이분들이 전부 이주를 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서울에 주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제적 근거지는 사실은 이제 서울 아이들 네. 이제 뭐 교육이나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거 감안하면 서울이 주된 주거지고 또
또 세종시는 보조 주거지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 정부 부처나 모든 정부 부처가 다 이전하고 또 국회가 이전한다 하더라도 지금 앞선 사례를 보더라도 모든 거기에 근무하는 관계자들이 다 세종에 이주해서 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세종에 마침 뭐 지금 선투자해야 된다는 식으로 세종에 몰려가서 투자하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예, 그래서 지금 잠시 뭐 이렇게 반등했던 거는 세종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액이 한 7억 2천까지 갔다가 5억대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거든요. 네.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시적인 반등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지. 마침 이런 때에 마침 세종 이전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나왔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대세 상승 투자자들이 지금 막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시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세종에 지금 투자자들이 들어가는 거는 쉽지 않다. 실수요자라고 하면은 지금 저점일 때 매수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이니까 그 세종시로 수도 이전하겠다, 행정수도 이전하겠다를 확정하고 뭐 법이 막 만들어지고 실제로 막 이제 가서 청사 짓고 막 제2 청와대 만들고 한다면 세종시 자체는 뭐 좋은 투자처든 뭐든 이렇게 좀 부동산적으로 의미 있는 곳이 된다고 보세요? 만약에 이제 그게 법이 통과가 돼서 확정이 되면은 네. 세종도 행정 수도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이제 법 통과가 된 다음에 내 집 마련하는 거는 괜찮지만 확실하게 될 거예요.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해서 그 지역의 집값이 서울을 뛰어넘기는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는 미국을 보더라도 워싱턴하고 뉴욕하고의 집값은 분명히 뉴욕이 비쌉니다. 네, 워싱턴보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세종 시하고 서울하고의 이제 비교를 조금 한번 해 보시고 신중하게 투자는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영석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면은 공급도 부족한데 당장 입주를 시킬 그런 것도 좀 요원하고 그리고 뭐 3기 신도시 뭐 정비 사업 이런 것들도 뭐 5년 뒤, 10년 뒤를 보고 하는 사업들이라면은 당장 지금 입주가 부족한데 그러면 이 입주 부족한 건 결국에 이제 전월세 시장의 불안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뭐 올해 말 내년 뭐 전월세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전세 가격이 월세나 매매 가격에 비해서 상승률이 낮습니다. 네, 그래서 전세 매물도 정말 부족한데 왜 이러냐? 그러니까 서울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어저께인가 본 게 아실에서 봤더니만 31만 5천 호 정도가 매물로 나와 있어요. 매물. 전체 매물이 어떻게 되느냐? 임대차까지 다 치면 41만 7천 호가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11만 호 정도가 이제 임대차 매물인데요. 거래하는 걸로 본다 그러면 매매의 2배에서 많으면 5배 정도가 임대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물이 지금 구축도 거의 없어요. 임대차는.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근데도 왜 전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안 오르느냐. 이게 전세가 월세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그 보증부 월세도 지금 다 월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5억에 뭐 몇백 100만 원 이런 것도 다 월세로 지금 치거든요. 사실은 거의 전세 개념이죠. 근데 이제 월세가 조금만 잡혀도 우리는 다 월세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아주 빠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행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월세 가격은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에 그냥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아파트라고 한다 그러면 10억에 한 200 정도 나오고요. 20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4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400만 원 월세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지금은 아주 당연시하고 또 이제 MZ 세대라고 그래가지고 젊은 분들은 오히려 10억 전세 깔고 앉아 있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월세화가 되면서 400만 원 또 400만 원 또 그냥 내시는 형태의 월세 시장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세 가격은 지금 수익률 면에서 보더라도 운영 수익만 따지더라도 한 2.5% 되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게 높은 수준에, 왜냐하면 전세 가격을 거의 다 돌린 상태의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월세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아주 유심히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전월세 매물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고요.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줄어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게 입주해서 계속 받쳐줘야 되는데 그 입주해서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월세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는 당분간 오를 거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전월세 상승률이 좀 낮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월세로 전환되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예. 전환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전세 월세 같이 동반 상승을 좀 보시는 건가요? 그 나중에 남는 거는 보증부 월세가 남을 거라고 봐요. 네. 저는 순수 전세는 뭐 있겠지만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 이를테면 지금 집값이 뭐 20억, 30억 하는데 전세만 해도 10억 이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네. 저보고 전세 들어가라 그래도 저도 좀 불안해할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십몇 억을 않아요? 남한테 맡긴다는 예, 게. 십몇 억을 남한테. 예전에 우리가 뭐 1, 2억, 2, 3억 이렇게 전세할 때는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됐는데요. 이제는 전세의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또 대출도 그거는 이제 거의 안 되는 수준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전세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대신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100% 월세가 우리는 있느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증부 월세, 그러니까 5억이나 10억이라는 보증금을 가지고 나머지를 이제 월세로 돌리는 형태 남겠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그러니까 한국만의 월세화 현상이죠.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는 임대인은 나쁜 놈이고 임대인이 저 세금을 안 낸 거라든지 이런 건 다 네. 따져야 되는데 임차인은 전혀 안 보고 지금 넣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보증금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게 임차인을 스크린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보증금은 상당 부분 남아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4년치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보증금이 상당히 높은 상태의 월세화로 이제 가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전세 살면서 이제 이자 내는 거 대비 아무래도 이자보다 훨씬 더 높게 월세가 책정되니까 이제 그렇죠. 주거비가 부담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뭐 근데 그러면은 이게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렇게 전월세가 막 올라가는데 신축이 부족하고 그러면은 이제 전월세 대책을 내놔야 된다 하는 여론들이 막 강해지잖아요. 이거 그렇죠.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예.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이자 지원, 뭐 월세 지원 뭐 이런 것도 한다 만다 막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향후 5년의 정권 그 임기 동안 또 중간쯤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그냥 감수하고 가야 된다라고 국민들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임대주택 공급한다라고 뭐 이야기하겠죠. 네.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전월세가 지금 부족한 데가 서울인데 뭐 지방에 또 막 짓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데 어쨌든 공급을 또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럼 상생 임대인제도 이게 참 괜찮은데요. 이걸 또 뭐 연장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대안들을 혹시 좀 비아파트 쪽을 좀 이렇게 규제를 확 풀어가지고 단기적으로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될까요? 그게 지금 사실 거의 유일한 사실 수단이거든요. 왜냐면 빌라 같은 건 뭐 지어보면 한 6개월 만에도 짓거든요. 요즘은 네. 아마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게 하도 공사비도 오르고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좀 짓는데 시간은 걸립니다. 근데 빌라나 연립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짓거든요. 이게 땅을 거의 안 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장이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을 사실은 정부에서 좀 살려야 되는데 사실은 기존 정부 뭐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윤석열 정부도 이걸 그냥 팽개쳐 두고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오히려 이제 규제만 계속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은 이게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되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이걸 네. 누가 매입해가지고 오르지도 않을 뭐 이런 거를 사겠습니까? 그건 이제 뭐 누가 사가지고 뭐 그 월세를 받는다든지 그죠? 이런 수익형 상품으로 우리가 대부분 그걸 운영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이제 이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들어오지 않으면 공급 대책을 아무리 내놔봐도 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안 받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공급 대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수요를 전혀 생각 안 하고 공급을 내거든요. 근데 누가 사줘야 되는데 뭐 LH에서 사준다 그러는데 지금 아마 LH에서 사준 게 한 2, 3천 세대 될까요? 나오는 양이 몇만 채, 몇십만 채가 나오는데 그 2, 3천 세대 사준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뭐 공공에서 뭐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사실은 3대 7로 우리가 민간이 비중이 큽니다. 그 여기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 대부분 다 뭐 다주택자들이실 거고 어차피 투자하시는 분들이니까요.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데 아니 주택임대사업자 다 막아놓고 예, 뭐 그렇게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좀 우려되는 점도 있고. 그래서 이런 예. 것까지 고려하면 예. 마냥 그 똘똘한 한 채 그냥 그 다주택자 규제로는 갈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이걸 안 풀고는 안 되잖아요. 다주택 규제를 풀어야지만 또 비아파트가 살아나니까. 예. 근데 이게 또 이제 어떤 정치 성향이나 아니면 어떤 지지층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 예전에 해왔던 걸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전월세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진 거는 임대차 입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동안에 한 3년 동안입니까? 임대차 입법이 나왔을 때가 2020년이니까 8월 달에 나왔으니까 3년 동안은 전세 시장이 엄청나게 안정이 됐었어요.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나와서는 임대사업자 그걸 막 이렇게 육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임대사업자 하라 그러고 막 그죠. 이렇게 했죠.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임대사업자는 공공이 저기 되게 만들어가지고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아파트 네. 쪽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안정화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방법이 이게 주택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말씀하셨던 뭐 이렇게 상생 임대인 제도라든지 뭐 임대를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연립이라든지 이런 시장을 좀 살리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전혀 뭐 그렇게 안 하고 내팽개쳐 두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임대사업자를 좀 적극 권장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예. 다시 갈까요? 그런 것 저는 그게 이제 일단 간단한 거니까요. 예, 근데 간단하게. 아파트는 또 안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제일 중요한 게 아파트인데 지금 그리고 제일 문제가 있는 게 아파트지 않습니까? 연립은 지금 또 그 월세는 그냥 들어오시거든요. 아니 그 1,100이면 그냥 한 몇 개월만 누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보증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거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아파트가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이제 뭔가 임대 시장으로 만들고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 임대차 시장이 불안하고 이제 가격이 오르는 게 이제 눈에 보이고 뭐 이러는 게 걱정인 거죠. 그런 거는 정말 주택 임대 사업자로 만들어서 풀어주는 것이 맞지. 제가 알고 있기로 외국에도 이렇게 특정 주택 유형만 임대차를 못하게 주택 임대 사업자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나라가 아마 없을 거예요. 예, 제가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가 지금 뭐 예고되고 있는데 뭐 예. 이제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뭐 지금 얘기로는 하여간 뭐 2% 정도까지 뭐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럼 네. 지금보다 한 0.75 막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면은 전월세 시장에는 또 이제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다시 전세로 조금 움직이는 수요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전세 대출의 이자가 좀 내려간다 그러면 월세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월세 이율하고 전세 대출 이율하고를 비교를 해서 움직이겠죠. 예,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전세 쪽으로 좀 움직이는 수요가 있다라는 거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예, 근데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저는 이제 우리가 하는 기준금리 인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소위 얘기해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시장금리까지 인하될 거냐라는 거는 이제 그때그때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 예전 그 작년 초하고 이제 기준금리를 비교해 보면 0.75%포인트 떨어졌거든요. 거의 한 1%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대출을 빌리는 거는 그때보다 훨씬 높아요. 그때는 3% 초반대였습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뭐 대출도 많이 일으키시고 이랬는데 지금 3% 후반대시고 4% 초반대 받는 분들도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기준금리가 인하했다고 해서 시장금리까지 인하한다. 이거는 좀 저는 다른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지금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대출 규제라는 건 뭐냐 그러면 월별로 그죠? 이게 나누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한도라는 게 연간 한도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월별로 제가 대출 전문가는 아닌데요. 월별로 이렇게 하는 걸 정해놓고 이번 달 꽉 차면 맞습니다. 그냥 다음 안 영업하지 마. 하고 예. 네. 다음 달에 오세요. 뭐 이러면서 네. 대출 상담사가 좀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대출 규제는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대출 규제를 한다 그러면 금리 인하만큼의 시장 금리 인하는 안 될 거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그때 건건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또 만약 하반기에 그 정부에서 다시 또 조건부 전세 대출 없애고 유주택자 지금 유주택자를 풀어준 데가 꽤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또 막고 이러면 사실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별 소용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때 상황 보고 판단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럼 결국에 이제 다음 정권의 어쨌든 부동산 정책은 뭐 금리 인하를 막을 방법은 없으니 그렇죠. 이쪽은 금리는 뭐 내려가더라도 이제 대출 총액의 한도를 막 이렇게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맞습니다. 대상자 뭐 예. 너는 대출 안 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유동성이 풀리는 걸 좀 제한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공급
부족, 뭐 이런 뭐 신축 선호, 뭐 서울 쏠림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뭐 전월세 쪽은 좀 상승. 예, 상승을 할 거고 월세는 상당히 오를 거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결국 종합하면은 집을 사는 게 유리하다로 결론이 또 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무주택자는 무조건 사시는 게 좋다. 안 사는 게 유리한 어떤 그런 변수라든지 뭐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혹시? 안 사면 이제 월세 내시는 거나 전세 하셔야 되는데, 뭐. 왜냐면 경기 침체 때문에 이제 집값 좀 하락한다 예. 이런 얘기도 있다 보니.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예측 못할 변수인데요. 그 경기 침체라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역사가 제가 30몇 년간 부동산 시장을 봐왔는데요. 그건 없고요. 근데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금융위기를 그저 유발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뭐 아니고 이제 금융위기가 와서 뭐 경기 침체가 되든 뭐 이런 이게 혼재되어 가지고 집값이 떨어진 사례는 우리가 IMF도 있고 금융위기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더라도 1, 2년 만에 보면 회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예. 그 지금까지 우리 경험을 본다 그러면 지금 뭐 유튜브에서도 나와서 이제 폭락한다 뭐 30% 그랬더니 뭐 구독자가 좀 떨어지니까 50%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거는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너무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IMF 때 떨어진 게 20몇 프로 떨어졌습니다. 한 2, 3년간 네. 떨어졌는데요. 한 20몇 프로 떨어졌어요. 근데 IMF 때의 상황을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한창 이제 30대 후반입니까? 열심히 일할 때라 가지고 잘 아는데요. 대기업이 반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값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제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집값 떨어지는 걸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그때 네. 집값이 아니고요. 내 직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고민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가다가 그래서 네. 내 직장은 어떻게 되느냐. 뭐 내 직장이 없어지면 그다음에 또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이 그냥 그만두고 그냥 미국이나 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집값 떨어지는 게 주제가 됐던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힘든 시대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떨어져가지고 50% 떨어진다? 그럼 이미 여러분 직장도 없고 다들 그냥 길바닥에서 바가지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뭐 집값 떨어진 거 걱정합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좀 너무 과하게 이야기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뭐 이렇게 경제 위기급으로 막 대재앙 수준이 오는 게 아니라면은 그렇죠. 예, 뭐 예. 정부가 막 금리를 낮추고 막 유동성 풀고 하면서 맞습니다. 다시 또 회복을 시킨다. 오히려 그 어떤 면에서는 주식하시는 분은 잘 알 겁니다. 오히려 호재입니다. 예전에 뭐 침체 올 것 같다 하면 더 오르고 하잖아요. 오히려 네. 떨어져라, 그 침체되어라 이러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시장에 돈 풀 거다고 예상하면서 뭐 그런 것도 있으니 맞습니다. 너무 좀 과한 우려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가 민주당이 집권하면 시장의 돈은 훨씬 많이 풀릴 거예요. 그 정부가 지향하는 점이 그죠. 잘 아시다시피 큰 정부 세금 많이 거두고 뭐 이러는 거니까 그 세금 걷어서 뭐 자기 주머니에 넣기도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풀 거예요. 대부분. 예, 누구한테 가든지 간에 풀 건데 그게 풀리면 사실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장에.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네.